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생각과 표현이 일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문장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또 한편으로 그 문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좀 끝맛이 씁쓸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이런 표현을 기사나 뉴스 제목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마치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선택이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랍니다. 맞아요.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요즘 너무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 나들이 준비했습니다. 산책길 함께 걸으시면서 그 힘든 마음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산책할래요? 출발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5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9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나들이로 함께하겠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고 하죠. 이 시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다정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우리 산책할래요 119번째 산책,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보니 네, 맞아요. 뵐 때마다 뭔가 계절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고, 네. 지난번은 약간 쌀쌀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나 봄 기운이 만연해서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듭니다. 이제는 봄에서 여름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계절에도 또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사연 오늘 2가지 또 저희가 준비해 놨거든요. 사연 듣고 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저를 따라서 야구를 보기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친구 야구 때문에 감정 기복이 너를 뛰어요. 잘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고, 이 팀이 또 못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입맛까지 떨어진대요. 그럼 야구를 안 보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친구 또 6시 30분이 되면 야구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친구가 저 지경이 되니까 어떨 땐 친구를 야구로 이끈 제가 죄인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적당히 야구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연이 방송될 때쯤엔 롯데가 제발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야구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경기에 따라서 막 지면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꽤 있습니다. 네. 네, 제 주위에 그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지나치게 과몰입해서 팀의 성적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고요. 네. 외국에서도 광적인 팬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그 훌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건가? 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이 경기를 보면
그냥 그 경기 자체 하나하나의 플레이를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경기가 이겼냐 졌냐 이 승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냥 사람의 성향 차일까 싶긴 하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를 관람하거나 혹은 참여할 때 꼭 네. 이겨야 하고 승부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기뿐 아니라 매사에 뭔가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요. 일종의 인정 욕구, 승부욕이 높은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를 잘 해내거나 네. 응원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매번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크게 실망하거나 팀이나 선수들에 대한 분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뛰고 고생한 선수들에게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인터넷상의 글들은 익명성이 또 보장이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여과 없는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써놓은 그런 글들을 또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도 스포츠를 보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테니스를 이전에 그 동아리로 활동을 해가지고요. 네. 네, 테니스 경기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막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직접 네. 하시는 것도 직접 좋아하시나요? 하려면 잘해야 하는데요. 제가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잘 뛰는 선수들 보면은 네. 굉장히 저도 쾌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뭔가 네. 응원하는 선수가 네. 좀 부진하거나 네. 그 부진의 늪이 좀 길어지거나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시기도 해요.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 제가 승부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네. 그 선수가 지더라도 그래도 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비교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못하는 선수들도 나보다는 잘하는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네, 보는 네. 것도 방법일까 네. 싶은데 아마 이렇게 화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전혀 방법이 네. 아니다라고 또 화를 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그럼 야구를 좀 끊으면 되지 않냐, 그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6시 30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야구를 보기 위해서 뭐 TV 앞에 뭐 휴대폰 앞에 있는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친구분이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스포츠 관람이라는 것도 뭐 일종의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네네,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야구의 승패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지나치다면 네.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신과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뿐 아니라 어떤 행위들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이제 도박이나 주식, 스포츠 토토, 네. 게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스포츠 관람 역시나 과도하다면 중독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시 반이 되면 야구를 틀고 싶고 네. 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다든지 야구에 과몰입하는 것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네.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친구분이 야구에 막 과몰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과몰입을 하시는 걸까?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이 네.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고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데 야구를 한번 관람해 봤더니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너무 기쁘고 짜릿하고 좋았다면 뇌의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기억 때문에 자꾸 시청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면 그나마 야구에 덜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현재 야구 이외에는 스트레스를 풀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아닌지 네. 혹은 현재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네. 감정 상태는 안정적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봤다가 팀이 이기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내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네네. 루트를 만들어서 이거저거 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네.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에게 오시는 내담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네. 유일하게 뭐 야구나 스포츠 관람을 쉬는 날 가시는 게 유일한 낙인데 네.
다녀왔더니 그 팀이 패배해서 더 기분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지금 사연처럼 이 사연이 사실 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스트레스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야구가 1년에 144경기고 1년에 반을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이게 또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스포츠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스포츠 과몰입이 진단 기준이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없지만요. 네. 다른 행위 중독을 진단할 때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스포츠 관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시청을 한다든지 그 정도면 좀 그만 보라고 주위에서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한다든지 네. 스포츠 관람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 시청을 한다면 과몰입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준에 따르면 사연자님은 네. 이 기준에 지금 좀 부합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안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도 6시 네. 반이면 매번 습관처럼 틀고 그거 또 패배하면 늘 기분이 나쁘고 네. 그것 때문에 소개해준 친구분이 알 정도면 그 감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조금 지나친 게 아닌지 지나치게 내가 야구에만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스포츠를 건강하게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스포츠는 여가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시청이 아닌가 한 번은 돌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일이나 공부에 몰입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네. 다양한 취미나 여가를 즐기다 보면 설사 그중 한 가지가 잘 안 풀리거나 실패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쉽고 유연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래도 관람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응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같이 뭔가 함께 응원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시청만 하다 보면은 그 결과에 좀 더 연연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해 보시고 야구 배트도 한번 휘둘러 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직관을 하면 경기가 지더라도 뭐 같이 응원했던 기분 좋은 기억 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으니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근데 뭐 사실 보시면서 뭐 경기 자체를 즐기고 싶을 것이고 승패에 연연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시는 걸 거거든요. 이런 분들 좀 어떻게 이 기분을 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스스로의 흑백 논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지 의미가 있다. 네. 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나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너무 엄격하게 잘해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예상대로 안 풀리면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되죠. 근데 뭐 질 수도 있지. 그래도 선수들이 정말 잘 뛰었어. 오늘 경기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경기의 순간순간에 몰입하고 같이 응원하고 소리치고 그런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면 좋습니다. 선생님도 야구 보십니까?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직관도 몇 번 갔었고, 네, 아이가 이제 그 어린이 야구단에 출전하며 같이 응원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셨어요? 직관? 네,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이겼어요. 네. 근데 선생님도 다행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시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 활동이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야구나 그럼요. 뭐 스포츠를 관람하는 게요. 뭐 그렇듯이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뭐 스포츠팀을 응원하고 어떤 선수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동일시하면 안 좋다고 하시지만 내가 뭔가 정말 못했을 때와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성장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직관을 가봤더니 네. 왜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부르고 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네. 열광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배팅장 같은 데 따라가서 공을 던져보고 휘둘러 보니까 네. 선수들이 저렇게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경기를 좀 진지하게 네. 지더라도 조금 더 그냥 겸허하게 아, 네, 그게 의미가 있다. 아. 그래도 잘 뛰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보통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축구나 야구 보면서 왜 저렇게 못하냐,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막 네, 그러면 네, 어떤 네. 선수가 농담처럼 예. 아, 너가 와서 해봐라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직접 네. 해보니까 네. 정말 잘하는 거긴 하다. 일단 네, 맞습니다. 지더라도. 정말 잘하는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해보는 것도 좀 네. 좋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는 늘 우울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대에 조현병을 진단받고 약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약이 독하다고 끊었었고요. 이후 제가 아버지를 돌보며 치료나 약 같은 것을 챙겼는데요. 얼마 전 제가 다른 지역으로 독립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아버지를 떠맡기고 온 것 같아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도 걱정이지만 5살 어린 동생이 걱정입니다.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크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조현병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흔한 질환. 맞습니다. 네, 1% 정도의 유병률인데요. 네. 그게 인구의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질환과 달리 편견 때문에 쉽게 병에 대해서 말하거나 주위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편이라서 다들 드문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뉴스에서 좀 좋지 않은 사건으로 접하다 보니 맞습니다. 좀 실시하게 되는 그런 네. 경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사연을 좀 네. 풀어볼까요? 조현병은 환청이나 망상,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네.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든지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미행한다고 느껴서 커튼을 계속 치고 있거나 CCTV를 설치해서 주위를 계속 감시한다든지 네.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무표정하고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표정을 보이거나 사회활동을 꺼리고 위축되어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조현이라는 뜻은요. 네. 사전적으로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라는 뜻인데요. 병의 모습이 네. 마치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조금 편견 해소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었는데요. 네. 그게 조현병으로 바뀐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사연자 분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가 20대 때 조현병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네. 약을 복용을 하시다가 너무 독해서 끊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을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투약을 멈추는 게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조현병은 그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약물을 잘 복용하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다 보니 스스로가 환자분들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고 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약물은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약의 효과를 신뢰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네. 소화제나 진통제 같이 흔하게 복용하는 약들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뭐 속쓰림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현병 약물은 스스로가 조현병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들면 예. 끊거나 중단하기 쉽습니다. 음.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심지어는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매일 뭔가 약을 먹게 되면 네. 주위에서 그 약이 무슨 약인데 매일 먹냐 이렇게 아. 관심을 가지게 될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도 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라고 하면 매일 복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치료에 그런 부담감을 덜 수 있겠구나 훨씬 라는 생각이 간편하죠.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이 조현병이라는 게 특히 그 모든 병들이 그렇겠지만 초기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진단을 받으셨고 그때 이제 약을 먹다가 중간에 좀 중단을 하신 건데 초기에 치료하면은 그냥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다면서요. 정말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시고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약만 드시는 분일 뿐이지 뭐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초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그동안에 어쨌든 좀 유해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뇌가 그만큼 손상이 되고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편견이 조금 덜한 이제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가 이제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나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가끔 환청이 있긴 하지만 그걸 내가 인지할 정도이고 괜찮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편견들이 좀 해소가 되고 네.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받는 것에 너무 이렇게 순건에 위축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는 약을 먹다가 중간에 또 잠시 멈추셨던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시 치료를 해도 괜찮아지십니까? 사실은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분들에 비해서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그 기간에 어쨌든 뇌가 손상이 되고 음. 사회적 기능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점차 병의 질환 그 병의 정도가 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서 20대에 이제 발병하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이 질환의 특징이 20대 발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래요? 20대가 네. 우리가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친구를 사귀고 네.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것을 좀 연습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질병으로 인해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치료에 들어오고 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막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가장 빠르게 가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그럼요. 게 네,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 사연자분께서 아버지를 많이 챙겨드렸었고 이제 돌보는 입장이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가족 중에 특히 뭐 어머니 아버지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이러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죄책감을 떠안게 되는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꽤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데요. 그 꼭 조현병뿐만 아니라 그 꾸준한 어떤 케어나 지원이 필요한 만성 질환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조현병, 뇌졸중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뭐 암투병 같은 음. 질환도 다 해당이 되겠죠.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 혹은 경우에 따라 그 대상이 형제 자매인 경우도 있는데요. 네. 가족으로서 당연히 아픈 사람을 돌보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격려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과 죄책감이 지나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가족에 얽매여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누군가 아프거나 만성질환으로 힘들 때 사회적 지지나 도움받을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현병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상담 외에도 직업 재활을 도움받을 수 있는 센터나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다양하게 사회적 도움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병원을 찾지 못하고 혼자서 막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자식 입장이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이 조현병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치료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찾고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별개로 자녀들의 삶도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의 질환을 온전히 책임지고 내 삶이 거기에 매여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네. 행복들에도 충분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사연에 대한 이 답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참 이게 그 거리를 두는 것, 좀 동일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그게 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하고 거리감을 막 좁혀서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동일시 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하나요? 그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아는 방법이 다이고 네. 또 주변에서 그러라고 하면은 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이 약을 시청하는 것밖에 없다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거나 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상담을 한번 해보시거나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줄 어떤 환경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생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5살이 어린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동생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연자분께서 제가 추측하기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돌보고 애를 썼던 것만큼 네. 동생도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동생이 힘들 게 당연한데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요. 우선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돌보고 하는 부분을 어머니나 동생에게 맡기고 그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족들이 도움 없이도 약을 드시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족들과 함께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학교처럼 나갈 수 있는 납병원이란 곳도 있거든요. 네. 그곳을 나가시면 약물 관리도 받고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연자 본인에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일러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병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내 주변, 내 소중한 가족, 내 친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조현병이라는 병이 뉴스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잡히다 보니 이걸 꺼내놓기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사건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끔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제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생활을 잘하고 계신 이제 환자분이나 그분들의 가족분들께서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사람들이 더 편견으로 이제 바라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너무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뭔가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통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 경우가 네. 이제 그렇게 조금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연히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아, 한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중요한 건 이제 편견 없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는 건데 이제 그런 오해가 만연하게 되면 더더욱 이제 치료를 기피하고 숨어 드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연 좀 솔루션을 드렸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고민 있다,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샵 2260번 샵 들들60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해보시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9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120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